고 지금 변호사님처럼 이거 대선에 배수의 진을 쳤구나가 딱 느껴졌어요, 진짜. 예, 예.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그 의견을 주세요. 그러니까 눈물이 난다. 좀 속상하다. 그리고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주셔서 제가 이번 주 계속 방송할 때마다 아이고 그만 좀 우세요 이러는데 자, 이 지점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보보 박상수 변호사님께서도 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냥 한마디로 한동훈 표 개헌을 정의하면 희생인 거예요. 희생. 그리고 지금 방금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번에 총선 나가면서 네. 내가 얻은 거 없다라는 네. 얘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그리고 플러스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냥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가 사실은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정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길게 들어올 때부터 입문할 때부터 길게 할 생각이 없었고 왜냐하면 또 내가 변호사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또 있고 네. 나는 또 거기서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할 생각이 없었고 이거는 그냥 이 윤석열 정부 얼마나 소중하게 얻은 정부인데 어떻게 얻은 정부입니까? 어떻게 얻은 정부입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5년간 얼마나 그러니까 나라가 비가역적으로 망가진다라는 게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죠, 사실. 네, 그래서 네. 그냥 험지로 영입인재로 들어왔어도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왔어도 험지인 인천 서구 제가 먼저 간다 그랬어요. 그래요? 예. 오. 제가 먼저 간다 그랬어요. 제가 영입되고 나서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거 아직 영상이 있는데 동아일보 중립기업가 거기 지금은 폐지된 유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나가서 제가 저 인천 서구로 갈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향으로 간다고.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먼저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우리가 총선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 고향에 내 인맥 있는 데서 내가 한번 그냥 불살르고 뛰어보고 떨어지면 선거 그냥 정치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그냥 왜냐하면 이번 총선이 저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 지을 그런 선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네. 그랬기 때문에 불리해도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덕분에 2월 한 달은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꿈도 꿨고, 근데 3월이 됐을 때 그 모든 사태가 벌어졌고, 네. 마지막에 여의도 연구원 조사를 인천에서는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받고 나서 그날 그 인천 14개가 다 지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걸 받으니까 14개가 다 지면 지난번에 180석으로 민주당이 했을 때도 우리가 아이고, 참. 인천에서 2개는 이겼는데 네. 배준영이랑 윤상현 2개는 이겼는데 14개가 다 진다는 소리는 백석도 무너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진짜 덜컹했겠어요. 예. 진짜 덜컹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선거는 아직 일주일이 남았어. 일주일 네. 전에 제가 받았거든요. 이야. 선거는 일주일이 남았는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내가 정말 선거는 내 다음 날도 새벽부터 뛰어야 됐어요. 저 진짜 죽어라 뛰었거든요. 거기가 또 이학재 의원 지역구라서 정말 죽어라 뛰는 데라서 죽어라 뛰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다 이걸 함구하기로 인천 지역 후보들끼리 합의를 보고 그래서 다 그걸 안 본 것처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후보들만 알았지 아무도 그걸 몰랐어. 다 모른 척을 했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인천에 제가 거기에 갑자기 이렇게 해서 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가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선거 기간에 혼자 있을 때였는데 네. 아내한테 전화를 한 거지.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한테 전화를 하면서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그렇게 울었던 적이 없어요. 그날은 진짜 아내랑 전화를 하는데 눈물이 진짜 그치질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나라를 구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내가 세상을 구하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내가 착각하고 내가 우리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힘든 길에 몰아넣으면서 내가 이 선거에 뛰어들었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고 왜냐하면 나는 그때 백석이 무너지고 개헌이 되면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박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정말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 예. 정말 제가 감정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멘탈도 강하고 어지간한데 무너지지 않는데 그날은 너무 많이 우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가 지금 널 보고 하나 보고 뛰고 있는 그 선거 캠프원들도 있고 그 당협 자체는 다 그렇게 있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면서 제 와이프가 저를 질책을 해서 그래서 그때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비례대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그다음부터 일정 다 취소하고 노인정 일정만 다 잡고 우리 그 길 가던 할머니한테도 제가 절하면서 그때 한동훈 대표가 들고 나온 게 2조 심판론이었다고요. 그때 들고 나온 게 우리 전통 지지층 결집시켜서 100석이라도 지키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들고 나온 그 마음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버텼고 저는 그래서 그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이었냐면 네. 그만하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만. 이제 나는 할 만큼 다 했고 그래도 100석을 넘겼으니까 108석을 만들었는데 내가 기여를 했으니까 제가 표로 따지면 원희룡 장관보다 제가 표를 더 받았어요. 아, 그래요? 표수는? 예. 표수는 제가 진짜 얼마나 뛰었어요, 진짜. 예, 원희룡 네. 장관이 받은 표수보다 제가 받은 표수가 더 많아요. 아, 그렇군요. 표수는 절대적인 표수는 인천의 그 험지에서도. 근데 그만큼 했으면 내가 그만큼 비례에 기여를 한 거잖아요. 아, 그럼요. 예, 비례 그렇죠. 우리 당의 표를 가져가는데. 네. 아, 그만. 그거를 월급 받아가면서 그 위에서 뭐 도장 훈련하듯이 그림 그려가지고 뭐 정책 몇 개 개발해가지고 던졌다는 사람들이 우리 그 전방에서 그렇게 전쟁 뛰었던 사람들한테 막 평가하면서 한동훈 비난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면 우리 같이 뛰면서 그때 우리 한동훈 대표가 그때 한동훈 대표도 쓰러질 듯이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가면서 우리도 마지막까지 뛴 거예요. 그냥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그리고 다 쏟아놓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남더라고. 그래서 진짜 됐다 싶어서 제가 그때 페북에 글을 하나 길게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조선일보에 그게 크게 소개가 됐어요. 이면인가 거기에 그 제 글이 소개가 네, 됐어요. 네. 그때 그 긴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을 보고 이제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아, 그 글을 계기로 연락을 하신 예, 거군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 뭐 밖에서는 뭐 한동훈 인재 영입 1호라고 하지만 저는 김기현 대표 때 들어왔 인재 영입에 대해서 이미 제의를 다 받고 했던 사람이고 한동훈 대표랑 저랑 만난 거는 변협에 제가 부협회장 있을 때 딱 한 번 만난 게 다였고 그리고 사실 한동훈 대표 우리 지역구 한 번도 안 와가지고 제가 인천 왔을 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래가지고 한 번 겨우 와가지고 눈치 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영입했다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정말 그랬던 관계 정도였지. 제가 그렇게 한동훈 대표랑 무슨 뭐 그렇게 뭐 그게 뭐 라포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뭔가 뭐 통했다거나 그게 아니었어. 근데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를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만나고 그때 이제 내가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내가 와이프한테도 그거를 물어본 거고 그냥 그러면 내가 한동훈 대표가 정치할 때까지는 내가 계속 하겠다. 같이 가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와이프한테도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할 때까지는 계속 갈 건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엔 다음 대선 정도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음 대선까지는 내가 한동훈 대표를 전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면서 내가 같이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총선 끝나고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는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한데 이거는 나라가 망하냐 망하지 않느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은 한 번만 더 참아달라고. 네. 그리고 이게 무산이 되면 깨끗이 그냥 나도 포기하고 그냥 가족들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다시 그 가장의 자리로 돌아오겠다. 제가 그 약속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치에서 3선하고 4선하고 5선 하겠다고 지역구 좋은 데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그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다 대학 나왔고요. 다 머리가 있고 다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저라고 저도 멍청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의 그 행동과 말과 그 속셈이 빤히 다 보여. 이젠 보여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앞뒤가 똑같이 그냥 내일이 없이 말하고 지금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러도 주는 거고 뉴스 엔진도 불러도 주는 거고 이러는 거지만 여기까지 해보고 아니면 저는 또
유능한 변호사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뭐 이 정부와 이 당에 무슨 혜택을 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근데 그건 예.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저렇게 역으로. 역으로 질길을 가면서 그러니까. 이길 후보와 이길 사람들한테 배신자로 밀어 넣으면서 저러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속으로 좀 웃기기도 하고 그냥 그래요. 그냥 뭐란 그냥 복잡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사실은 속상하신가 봐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인천 서구로 나 집 옮기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미안하대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 너무 미안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네요. 우리가 미안한 거죠. 이게 우리 당의 이 지지자분들한테 우리가 미안한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보수 지지자분들 있잖아요. 저는 보수 지지자분들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보수가 소수가 됐어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특히 수도권에서 보수를 한다라는 건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지지를 해주고 계세요. 네. 저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제대로 우리 정치인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기는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게 나는 그러니까 스포츠로 치면은 저는 인천팀이 지금은 원래 인천팀이 김성근 감독 만나면서 막 한국 시리즈도 많이 우승하고 왕조 시대로 그렇지만 저는 프로야구주 인천 야구를 좋아하는데 산미, 청보, 태평양, 현대 이렇게 이어가는 삼청태연 시절에는 정말 꼴찌를 더 많이 했어요. 지금 하나나 롯데 같은 그런 데요. 그러면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너무 그 패배에 익숙하고 그때 인천 야구 좋아했던 어린이들이 진짜 그 패배에 익숙한 게 이게 사람이 계속 지는 팀을 응원하다 보면 나중에는 약간 도끼가 올라요. 막 그래가지고 전 도원구장 가서 맨날 살다시피 맨날 했는데 가면은 이제 막 거기에 막 그 펜스에 매달려서 5대0으로 지고 있어. 그러면 막 우리끼리 애들끼리 매달려서 10대 0으로 져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응원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약간 독밖에 안 남아.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야구를 그냥 1등 하는 팀으로 가면 돼. 그런데 이제 점점 다 떠나. 그러면 이제 진짜 짠물만 남아. 진짜 다 막 그러거든요. 막 제가 이게 부평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부평이 인천이랑 달랐어요. 그럼 이제 부평 사는 애들이 원래 부평은 인천이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서울팀 강팀으로 가고 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핑계를 대면서 막 이게 강팀으로 다 떠나. 네. 그러면 이제 우리만 남는 거야. 그런데 저는 우리 보수 지지자들을 보고 있으면요. 그때 그 인천팀 팬들 같아. 계속 지는데 근데도 지지를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왔어요, 변호사님. 다 왔어요. 이번 대선 다 왔습니다. 그쵸. 네. 자신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고. 맞아요. 네. 그리고 변호사님, 우리 너무 든든하고. 네.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지금, 일련의 행보들을 보면, 이거 자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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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앞에서도 진짜 자신 있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도 힘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를 생각하지 못하는 않는 그런 배수진을 친 정치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에 호응하기 벅찰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호응하기가 벅찰 겁니다. 요 표현 지금 이재명 대표는 네. 대통령 자리를 마치 소도로 쓰려고 그래요. 소도가 뭐냐면요. 고대 시대에 소도로 도망가면 형사 처벌을 못 했어요. 못 잡으러 가죠. 네, 못 잡으러 가죠. 네. 근데 대통령직을 소도처럼 생각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 모 매체 그 정치부장님이랑 얼마 전에 모 언론사. 네, 모 언론사의 정치부장님이랑 부장님이랑. 얼마 전에 밥을 먹었는데 그분은 이제 정치부장이니까 여당 야당 다 이렇게 교류하잖아요. 그분이 민주당 쪽 정치인들 의원들한테 물어봤대요. 그래 84조의 논란이야 뭐 그래 그러면은 100번 양보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 대통령이 되면 재판 못한다는 그게 다수설이라고 치자. 네. 대통령은 5년밖에 못 해야 되니까 5년 그래고 끝나고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될 텐데. 유효하죠. 사실은. 유효하니까 네.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 대북송금 이화영이 뭐 7년 6개월 이런 거 나오는 거 생각하면 대통령직 끝나고 내려와서 이재명 대표가 감옥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되게 합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렇죠. 네, 네. 민주당 의원들이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답을 못한다? 네. 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답을 못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기껏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지율도 높고 정치를 잘하면 법원의 판사들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는데 법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치를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건 지는 거예요. 법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 측은. 이야. 그런데 그러면 진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자기를 형사처벌을 면하는 그 소도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그 5년을 3년으로 하자 그러면 3년을 받겠냐고. 자기는 2년이라도 더 늙어야 되니까 무조건 5년을 지켜야 될 텐데 절대 못할 것 같아요. 3년을 어떻게 받겠냐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3년을 던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권력력을 갖고 있거나 자기가 도망가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이걸 못 따라잡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도 네. 계속 이렇게 던지는 행보를 갈 거예요. 아, 요게 다가 아니에요? 예, 아, 그래요? 예, 계속 갈 겁니다. 야, 이번에 지금 개헌 치고 나가서 던진 요거 이슈로도 오늘 아침 지금 기사들이 난리가 났고, 사실 그 이재명 대표는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목이 콱 막혔어요. 이거 다 못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네, 못할 겁니다. 일단 치고 예. 나왔어요. 절대 못 받을 거고 네. 저는 더 위험한 건 5년 단임이 끝날 때쯤 돼서 자기가 재판 끝나면 이제 퇴임하면 재판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이어가기 힘들 정도로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지가 못한다면 그때는. 그때 계엄 단추를 누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계엄 단추를 누르면 우리 당이 어떻게 막겠냐고. 예? 우리 당이 그걸 막으려면 150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은 지금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의석도 못 갖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못 풀어. 네. 그러면 아, 그리고 용기도 없을 것 같아, 지금은.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계엄 단추를 눌러버리고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나오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걸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친윤들이 얘기하고 전한길 강사가 얘기하는 나라를 위한 결단이었고 통치행위니까 사법적 대상이 아니고 이런 소리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하겠죠. 저 논리가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계엄 단추를 눌렀을 때 그 논리로 그대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바로 갑니다. 진짜 그러니까, 바로 예, 가요. 바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 사람들 그 지금 와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부터 체포될 겁니다. 자기가 만든 논리로 고작 몇 년 뒤에. 그렇죠. 아, 근데 진짜 변호사님 저희가 오늘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더 드는 생각이 와, 진짜 큰일 났다. 그리고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한 한동훈 대표가 표현한 이 글만큼 그 이상의 표현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확실히 이재명 대표를 막아서고 이것을 정리하실 사람도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라는 생각하게 되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현재로서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 그 선명성으로 이재명 대표랑 딱 맞설 수 있는 네. 그러한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이제 정말 걱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냥 알아서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참 이거를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 수 있을까 싶고 역시 한동훈 대표가 하드 캐리를 하는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뭐 변호사님도 같이 하고 계시고. 해야죠. 뭐 같이 해야죠. 뭐 하드 우리는 캐리 지금, 하고. 그 한 가지 목표를 머릿속에서 잊어먹지 않으면 돼요.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 192석이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를 장악하고 네. 그다음에 계엄 단추를 눌렀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 상황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 한 가지 그 생각을 다들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정말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근데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보수 진영의 지지자의 한 명으로서 네.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정말 막 똘똘 뭉쳐서 같이 대응하고 같이 막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어하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정말 장수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전 안다고 보거든요. 네. 진짜 이길 장수가 누군지 알면서도 그 유일한 장수를 계속해서 헐뜯고 있고 비난하고 있고 힘을 보태주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황 진짜 좀 답답해요. 백제가 가장 망할 때요. 답답해요. 예. 의자왕 옆에서 계백과 성춘과 흥수가 탄현을 넘지 말게 하고 백마강을 넘지 말게 하라고 진언을 했어요. 미래를 보고. 근데 의자왕과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이들을 감옥에 넣고 말을 안 들었죠. 그리고 그나마 계백 장군이 5,000명 결사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버틴 겁니다. 그랬죠. 네. 예. 그랬죠. 명나라가 멸망할 때는요, 원숭안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원숭안은 어떤 사람이냐면 청나라를 세운 누르하치를 패배시킨 사람이고, 이 원숭안과의 전투에서 누르하치가 받은 부상으로 누르하치가 죽어요. 원숭안이 있는 기간 동안 명나라는 그 강력한 후금의 공격을 막아냈어요. 원숭안 혼자서. 근데 숭정제 주변에 있던 황감 무리들과 그 간신배 무리들이 이 원숭안을 실각시키고 그 다음에 오삼계라는 놈이 산에 간 문을 열면서 명나라가 멸망의 길을 걷습니다. 지금 저는 한동훈 대표의 위치가 우리 보수에 이 원숭안이나 계백, 성충, 흥수 같은 그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요. 난세가 오게 되면 한 수 더 미래를 보고 움직이는 사람을 배신자, 간신이라고 몰아넣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도 마지막까지 축제를 하는 놈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요. 명나라 멸망되고 백제 멸망될 때 다 네. 빼앗기고 다 끌려가고 다 비참하게 끝장이 났습니다. 결국은. 예.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군이 좀 더 남아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면은 여기서 정신을 차리면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이 완전히 멸망할 뻔했던 전쟁이 한국 전쟁 때 다부동 전투였는데 그때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으면 우리가 이 부산까지 밀리면서 지구상에 대한민국은 없었을 거고 우리는 김씨 3대 조선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다부동 전투 때 당시 장군이었던 백선엽 장군이 만약에 내가 도망가는 것 같으면 너희가 나를 쏘라 그러고 권총을 들고 맨 앞에 앞장서서 돌격을 했습니다. 이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의 그 돌격이 대한민국을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언더73 할 때 조갑재 대표님을 모셨는데 조갑재 대표님이 그 73년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 태어난 73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73년에 오일 쇼크가 터진 거예요. 중동에서 중동 민족주의가 생겨서 오일 쇼크가 터졌는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기름값이 5배가 올랐대요. 요즘에 중형차 기름 한 번 넣으면 10만 원이잖아요. 5배라는 거는 50만 원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게 이렇게 오일 쇼크가 돼서 기름값이 확 올라가게 되면 그 기름을 팔아서 번 돈이 중동에 몰릴 거니까 그 중동에 가서 건설을 하는 중동 건설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을 보내서 거기서 오일머니를 벌어오는 역으로 오히려 우리가 오일머니를 벌어오는 이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오히려 중화학공업 발전시키고 나라를 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위기를 그 기회로. 위기, 네. 다부동 전투와 같은 위기, 1차 오일 쇼크와 같은 그 위기에서 우리는 백선엽 장군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정말 우리의 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반전으로 삼아서 지금의 선진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한동훈 대표가 원숭안이나 계백 장군 같은 분이 될지 아니면 백선엽 장군이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게 될지는 우리 보수의 유권자들과 지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냉정함을 되찾고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떻게 단결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치에서 한동훈 대표, 이재명과의 가장 각을 세우고 있죠. 이 한동훈 대표와 이렇게 같이 가는 이 길을 간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압니다. 제 가족에게도 저 개인에게도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내가 서고 있는 건지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갈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여의도와 광화문에 몰려있는 그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도 우리가 다 결국에는 함께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 사이다 마시듯이 그분들과 싸우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번 접고 그분들의 그 마음도 좀 어루만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분들을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싸우기는 쉬워요. 하지만 그분들을 포섭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그런 마음과 아량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친윤 패널들이랑 만나도요. 단결하지 않으면 진다는 이야기를 최대한 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어지간하면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내 감정을 죽입니다. 저는요.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굉장히 말을 천천히 하는 편인데 싸울 때는 진짜 쉬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진짜 사람의 영혼까지 털 수 있는 공격력을 갖고 있거든요. 진짜 저한테 그렇게 한번 당하고 나면 혀를 내두르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친윤 패널들 만나면 제가 많이 참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까지도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주셔야 돼요. 아니 오늘 그 중앙일보 단독 기사에 이제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딱 그게 묻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광장에 나와 계신 분들도 봤다. 근데 그분들 역시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나온 맞아요. 애국자 아니냐. 맞아요. 존중하고 고맙고 미안하다라는 얘기 맞아요. 하시는 거 보고 네. 그게 바로 우리 지지자분들도 같이 결을 맞춰주셔야 되는 스탠스구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수파가 돼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요. 선거는 이번에 봤잖아요. 못 이기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우리는 0이 돼버립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잖아요. 108석이라는 의석은요. 0석과 같아요. 그러네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죠. 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서두에 우리가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얘기를 네. 했지만 카피바라가 악어의 등을 타고 다닌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딱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천적일 수 있고 네. 나를 지지하지 않을 수 있고 네. 또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사람의 등에 같이 타서 갈 수 네. 있는 거. 이게 지혜고 용기고 지금 필요한 거.